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아시아의 술에 대해서 아시아의 술하고 우리나라의 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강의를 짧게 해주시고 2부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연엽주, 연잎을 활용해서 우리 술을 담궈보는 5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우리 명주의 하나인 연엽주를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셨나요? 안에 계시는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은 답변도 안 하시네. 아셨나요? 자, 우리 교장 선생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기자 생활도 하시고 여행작가, 대한민국 여행작가협회 회장을 2차례나 하신 그런 분이시고 또 한국 명동에서 한국 막걸리 학교 조국장이 마이크를 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조장 막걸리 이 창업을 하신 네. 분들 그리고 제자분들이 아마 몇천 명 정도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우리 허시명 교장 선생님 모셔서 우리 아시아의 술과 우리 한국 술을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줌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송분선 명인의 또 연엽주 함께 빚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허시명 교장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한국의 술, 특히 이제 한국의 문화재가 된 술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네. 네. 그 국장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예.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듣고 계시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아시아라고 한다면 영역이 아주 넓죠. 뭐 유럽, 아시아 그리고 뭐 그 미주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덩어리를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넓게 살피면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경우에 이제 그 나고 자란 곳이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의 한 어떤 그 아시아의 고향 동네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맛봤던 술들에 대한 얘기, 술 이름만이라도 들어보고 싶은데 술 이름 이 채팅 창에다가 좀 써주시든지 아니면 그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은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우리 지역에서 그 살던 때 들었던 그 지역의 술, 그러니까 맥주, 뭐 바이주 이거 말고 지역의 술 이름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다 아실 텐데 뭐 한두 분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오미강 선생님은 알고 계신 술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국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아니어서 조국장님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그 다문화 가족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네. 소리를 마이크를 끄셨어요. 조국장님 마이크를 끄시면 네. 현장에 한 5분 정도 있어요. 5분들 그 지역 술 이름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조금 이따 국장님이 사회를 보실 때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 PPT 자료 화면을 보고 이 얘기를 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화면을 보고요.
아시아의 술술래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아시아의 술술래. 뭐,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좀, 풀어낼 텐데요. 뭐 술 얘기를 하자면 그 맛과 향기와 색깔, 그리고 그 술 속에 담겨져 있는 멋, 풍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죠. 지난 강의 시간에 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서울에서 막걸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술평론가입니다. 그래서 술은 사실은 경계가 없어서, 막걸리뿐만이 아니라, 뭐 맥주, 소주, 그리고 중국의 빠이주, 일본의 사케, 또 뭐 러시아의 보드카, 뭐 위스키, 영국의 위스키 이런 술들이 소통되기도 하고 또 맛을 보는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저도 맛을 봅니다. 그래서 저의 이 술에 대한 컨텐츠들은 유튜브 채널 술이라는 유튜브 안에서 좀 더 상세히 볼 수 있을 테고요. 술들은 서로 좀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동해시에서 빚어지는 뭐 호박술이라 뭐 송정에 있는 송정 막걸리다 이런 술들이 지금 빚고 있는 사람의 순수한 창작물은 아니에요. 어디선가 빚어졌던 그 한 공동체가 빚었던 술들을 상품화시키고 있는 것인 건 거죠. 아니면은 공동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술 연구 기관이랄지 또 한국의 막걸리들은 다분히 이제 국세청하고 국세청에 주류 면허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술 연구를 하고 술 재료를 때때로 제한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이런 그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세법의 항목에 맞고 국민 건강에 위생적이기 하만 한다면 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1990년 이전에 한국 사회도 상당히 한국의 현대사도 여러 가지 경랑을 큰 파도를 타고 이렇게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뭐 1950년대에 전쟁을 겪고 또 전쟁을 복구하면서 경제 개발을 하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외국 식재료가 원조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식재료 안 속으로 막 주도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그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술 재료도 변화를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한 2, 30년 동안에 그 민주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권력을 선출하지 않았었던 시절에는 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술 재료가 뭐 단일화된다랄지 뭐 제한된다랄지 이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술도 상당히 정치적인 음식이어가지고 세금도 걷어가고요. 거기서 또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료의 통제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좀 자율에 맡겨져 있죠. 식품이면 가능합니다. 이제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술은 서로 닮아 있고요. 그래서 그 닮은 표정을 정종이라는 술 이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의 주로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건 동아시아가 될 것 같아요. 동아시아라고 한다면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아시아를 그렇게 썩 많이 여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대만을 갔다 왔고 베트남을 갔다 왔고 태국을 가봤고 여러 개 가봤나? 마카오 가봤고 홍콩 가봤고 몽골 가봤고 물론 중국도 저 운남이랄지 귀주랄지 이런 중국을 가봤는데 제가 못 가봤 나라는 이제 이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또 이루고 있는 뭐 필리핀이랄지 또 뭐 라오스나 또 여기 이 베트남 안쪽에 여러 그 지역에 어떤 그 좀 더 산골 마을, 조금 더 전통적인 문화가 더 지켜져 있는 그런 쪽들을 여행해 보지를 못해서
그 폭넓게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 이걸 좀 더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내다 보면은 이제 여러 그 다문화 가족의 분들도 우리 동네에도 이런 술이 있었는데 이와 유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별 발효제의 차이나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아시아의 문명에 있어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쌀이기 때문에 쌀을 가지고 그 문명의 공통점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자인데 정종인데요. 사실 요즘 한국의 젊은 친구들도 정종을 모를 수도 있죠. 뭐 조국장님 연배 정도는 정종을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정종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들 세대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종이 담겼던 대표적인 술병이에요. 대병이라고 그러는데요. 대병이 크다 한 대병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쌀이나 곡물을 셀 때 한 대 이렇게 되거든요. 한 대의 대병이에요. 그게 1.8리터, 1.8리터 정도 되는 부피가 이 정종이고 이 정종병인데요. 이 정종이란 말을 요즘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쓰지는 않은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중국 음식 문화권 내 그 사셨던 분들은 이 정종이라는 표현이 익숙할 겁니다. 중국을 갔더니 이 정종이 국수집에 그 간판에 써져 있더라고요. 정종 어떤 면 종류인데 중국에서는 정종을 원조 개념으로 쓰는 것 같아요. 원조, 정종이라고 한다. 우리는 뭐 원조 무슨 음식점이 뭐 막국수랄지 원조 갈비랄지 원조 뭐라고 이제 그 동네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하면은 그냥 음식을 원조라고 쓰긴 하는데 이 정종은 뜻 자체가 바를 정자에다가 마루 종자입니다. 마루 종자는 것은 산마루 같은데 이렇게 높은데 그러니까 바르고 높은 것이니까 뭔가 중심이 되고 멀리서 바라봤을 때에 높게 있는 어떤 바른 곳이시니까 원조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뭔가가 바르게 시작이 됐다. 그 마루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식이 될 텐데 그래서 중국 문화권에서는 이걸 원조 그 정종 식당에 이제 면류 같은 것들을 요리해내는 그 시장통에 있는 식당에 이런 그 문틀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면도 이렇게 정통면, 원조면 이런 개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화적인 정서는 어찌 보면 중국이나 사셨던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간판에 글자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한국은 정종이라 그러면은 일본식 사케를 얘기해요. 청주를 얘기해요. 그래서 일본식 청주를 정종이라고 이름을 하죠. 일본에 가면 그러면 일본식 사케를 정종이라고 부른다면 일본에 가면 정종이라는 말을 일본 사케로 말로 써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아요. 정종은 그 일본 사케의 대표 브랜드의 하나예요. 상표의 하나예요. 그래서 마치 한국의 지금 대표적인 소주가 참이슬이잖아요. 참이슬이라 그러면 지금은 뭐 다 소주로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뭐 진로, 참이슬 이렇게 하면은 다 소주 회사 이름이고 그래서 그것을 진로 한 병 주세요. 뭐 처음처럼 한 병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소주 한 병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는 정종이 술 회사의 상품 이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정종이라는 말을 놓고 일본에 가면은 그냥 그 술 회사의 브랜드 이름으로 그리고 또 그 일본에서는 잘 벼려진 어떤 작품을 또 정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칼을 잘 그 벼려 가지고 칼날을 이렇게 날카롭게 해서 잘 만들어진 이 칼을
이렇게 잘 벼러진 칼을 또 정종이라는 표를 써가지고 뭐 칼도자가 붙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언어의 어떤 보통은 이제 뭐 기호학에서 표식인데 이 표식이 이 문자에 담긴 뜻이 이 나라에 따라서 동네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정종이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종병입니다. 병이고 요즘 이런 대병들이 드물어져서 여기에 두 번째 경월소주가 이렇게 있네요. 경월소주는 강릉에서 만들어졌던 술이에요. 그래서 강원도에 경월소주가 있죠. 뭐 경월이라고 한다면 아마 경포대의 달을 약자로 삼은 것 같아요. 경포대의 달 하면은 얼마나 술맛 나는 곳입니까? 멋진 경포 호수를 바라보고 저 이름이 지어졌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경월이라는 상품이 쓰지 않고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지금 소주가 처음처럼이죠. 처음처럼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중국에 그 식당에 가게에 그 자장면도 있고 뭐 있는데 그 위에 정종해서 소자면이라고 돼 있네요. 정종. 저쪽이 기자인가요? 기산 조자면인가요? 삐주도 팔고 하네요. 이렇게 중국은 식당에서 이렇게 정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아시아 중국 이제 음식을 이 동남아시아에도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제 채팅창에 글을 써주시거나 좀 이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일본에서 이제 상표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한자가 오른쪽 간판 이렇게 위쪽에 있잖아요. 국화국자에다 정종이네요. 국화를 기구라 하니 기구, 우리는 이제 한자를 이게 한글로 정종이라고 읽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마사무네라고 읽어요. 그래서 기쿠 마사무네 회사예요. 이 회사는 기쿠 마사무네는 저기 고베라고 하면은 어떻게 고베 예전에 큰 지진이 한번 나가지고 고베 지진이 나가지고 좀 곤혹을 치렀죠. 고베의 나다라는 지역의 바닷가에 지역에 양조장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의 제1의 술의 도시, 뭐 술의 고향, 이곳을 얘기합니다. 이 고베의 나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베 나다를 지난번 코로나가 막 작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1월 첫 번째 주에 여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던 길에 공항에서 막 검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병이, 전염병이 생겼다고 검사를 해서 저도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왔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외국을 우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하게 됐는데 제가 가장 근처에 갔다 온 곳이 여기 고베를 다녀왔습니다. 이 원통으로 생긴 이 통 속에 다 술이 들어있답니다. 놀랍죠? 이렇게 많은 술이 들어있으니 이 술이 여기에 가득 들어있다. 마치 무슨 정유회사의 술처럼 들어있네요. 술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쿠마사문의 제조장이 이제 일본의 양조장들은 한국의 양조장들은 대체적으로 오래된 양조장이면 이제 간신히 100년을 가는 한 90몇 년, 80몇 년이거든요. 한국은 1900년 조선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의 시대인데 그 전에 왕조 시대에서 조선시대가 1900년도 초반까지 이루어졌죠.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면서 조선왕조가 망했는데 그렇다면 1910년 정도로 잡아야 되나요? 그 시절에는 양조산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조산업은 있었지만 양조장을 산업적으로 키우거나 양조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다 집에서 빚거나 주막에서 빚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인데 일본은 1600년대 이후에 그 양조를 해서 그 양조장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오래된 200~300년 된 양조장이 300년 막 이렇게 된 양조장이 있어. 이 양조장도 오래된 양조장이에요. 오래된 양조장인데 이 양조장이 이렇게 큰 그 기쿠마사무네라는 술 이름 대표 술 이름이고 양조장 이름도 기쿠마사무네라고 했네요. 이 정종이란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이렇게 좀 더 다르게 사용하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정종을 통해서는 사실 이제 한국과 일본이 한국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를 거치다 보니까 일본의 영향을 받죠. 그때 일본의 술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일본의 술이 조금 더 지배자들이기 때문에 상류층의 문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향유되는 그런 시절을 겪었고 그러면서 정종이 좀 더 특별한 술 이런 식으로 한국에 쓰이게 됐죠.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살펴볼 때 정종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그 1940년대 이제 그 해방이 될 무렵에 이 정종을 만드는 회사가 40~50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고요. 그때의 맥을 이어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는 술이 딱 하나 남아있죠. 하나라고 한다면 군산에서 백화수복인데 수복이라는 그 술인데 그것도 뭐 일제강점기부터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1945년 이후에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부끄러운 역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쪽 백화수복이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술이죠. 그래서 아주 맑아요. 맑고 깔끔한 그런 술입니다. 그 일본하고 이제 한국의 술 문화는 아무래도 이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19세기까지는 한 100년 전 그 이전에는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대륙의 영향을 받는 거죠. 만주, 지금으로부터 연변이나 이런 쪽에 그쪽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영향을 좀 받는 거고요. 물론 이제 산둥반도랄지 이 서해안 쪽으로서 들어오는 문화의 영향도 받겠죠. 그러면서 술들이 중국의 어떤 문헌들과 중국에서 빚었던 술의 제법들 이런 것들이 이 중국 책과 함께 들어와 가지고 뭐 신라 시대에 뭐 고려 시대에 조선 시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죠. 구체적인 뭐 그 자료들이 막 풍부하게 남아 있지는 않은데 중국 문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문헌 속에 이제 술지름과 술을 만드는 것들, 뭐 제민요술이랄지 여러 가지 중국 문헌들이 이렇게 의술책이랄지 이런 것에 술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술들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렇게 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무래도 더 고립된 위치에 있었던 일본의 영향을 좀 주죠. 그래서 일본의 영향을 주는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한 3세기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 전에 그 백제 사람이 백제라고 한다면 지금은 충청남도, 전라북도 이런 지역을 통치했던 고대의 그 삼국시대의 어떤 국가가 백제거든요. 이 백제 사람이 이 수수보리라는 백제 사람이 한 230, 250년, 30년 이 경에 일본에 가가지고 술 빚는 법을 전해줬다라는 얘기가 일본 고사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기록이죠. 그게 그 사람 이름이 수수보리라는 이름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 수수보리가 빚은 술이 맛있다고 그때 일본의 그 지역의 제후 정도 되겠죠. 제후 정도 되는데 그 뭐 자기들이 뭐 천황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그러네요. 응심천황이라는 사람이 그 술을 먹고 맛있다고 시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시를 남겨놔 가지고
그 얘기가 전해 오는 거죠. 1800년 전에 얘기가 전해 오는 거고, 그 수수보리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기리고 싶어 가지고 일본의 후쿠오카, 그러니까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후쿠오카 지역이잖아요. 큐슈 지역이죠. 큐슈의 후쿠오카 이 지역에 있는 주류 협회의 어떤 양조인들이 공동 작품으로 이 술을 만들었어요. 같은 브랜드로 수수보리를 만들어 가지고 1575엔이네요. 그러면은 뭐 한 2만 원, 15,000, 2만 원 정도, 15,000에서 2만 원짜리 정도로 술을 만들어서 상품화를 시키는데, 옛날 술이라고 해서 오래 묵혀가지고 오래 묵힌 술을 고주라고, 일본 애들은 오래될 고자에서 오래된 술에서 애고자를 붙여서 코슈라고 부르거든요. 고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과 일본의 어떤 교류는 서로 주고받고 한, 고대나 중세는 한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많이 전달을 했고, 이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일본 같은 경우가 뭐 네덜란드랄지 유럽 문명을 빨리 받아들이고 유럽하고의 교류를 하면서 유럽의 앞선 문명들을 받아들여서 그걸 통해서 뭐 총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문명도 조금 더 이렇게 세워서 한국에 영향을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를 술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술은 지난 시간에 도 얼핏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의 술은 탁 막걸리, 맑은 술 청주, 증류안주 소주 이렇게 있는데, 다른 외국의 술도 비슷하죠. 다만 이제 과일로 빚은 와인이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곡물로 빚었기 때문에 곡물의 지게미가, 곡물의 앙금이 이렇게 가루처럼 흩어져서 밀가루나 쌀가루 이렇게 부서지듯이 그래서 탁해지잖아요. 그래서 곡물을 뭐 중국 같은 경우 수수를 쓴다 할지, 기장이나 보리나 이런 오량액 같은 경우 5가지 곡물로 쓴단 말이죠. 쌀로 쓴다 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쌀에 그 곡물이 분쇄돼서 좀 술이 탁해집니다. 그래서 탁한 술이 나오고요. 좀 더 그걸 걸러서 맑게 하면 청주가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과식주 레드 와인을, 그래서 탁한 술이다 해서 레드니까 탁주라고 부르고, 화이트 와인은 맑으니까 청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술들을 가지고 증류를 하면, 끓여서 증류를 하면 소주가 되고 위스키가 되고 빠이주가 되고, 뭐 과실주를 증류하면 이제 브랜디가 되고 뭐 꼬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증류를 한 술이 모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추운 지역에서는 보드카랄지 이런 독한 술을 먹고요. 적도 근처에 저도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쪽들에서는 그렇게 술을 그렇게 한국에 비하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또 이슬람의 종교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나 이슬람을 믿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 데서는 술 소비량이 좀 더 줄어들죠. 뭐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더우면은 술이 조금 당기질 않아요. 추우면 러시아 같은 게 춥잖아요. 그러면 몸에 열을 조금 만들어내야 돼요. 몸이 너무 냉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독한 술을 한 잔 마시면 속에서 열이 확확 나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워질수록 술은 더 세지고 술이 더 다양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적도 근처는 술이 술 안 맞아요. 잘. 뭐 시원한 뭐 음료 정도나 맥주 정도는 좀 되겠지만 독한 술을 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효를 시키는 그 발효 용기랄까, 숙성 용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국가적인 차이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술을 이제 항아리에다가,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다 이렇게 빚는데, 볼까요? 이거 다 액체가 새지 않고 담겨 있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어떤 통이나 용기로 썼겠죠. 특히 그 고대 사회로 간다면 자연 속에서 얻었던 뭐 가죽을 가지고 가죽 옷을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가지고 뭐 담는 자루로 쓴다랄지, 흙을 구우면 항아리가 되는 거고, 중국에는 이게 교라고 구덩이 교자를 쓰는데 아예 그냥 땅 속에다가 술을 담기도 하죠. 그러면 땅 속에다 담으려면은 땅에다가 이렇게 벽면에다가 대나무나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엮어서 거기다 회 처리를 한다랄지,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조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작업도 해야 되는 거고, 나무를 엮어서 쓰는 목통의 전통을 오크통 이런 데서도 아직도 전해오는 거니까 쓰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쇠를 달구거나, 쇠는 또 이제 녹이 쓸잖아요. 그러니까 범랑은 거기에다가 이제 코팅 같은 걸 해서 녹을 쓰지 않도록 한다랄지, 또 이제 스테인리스, 녹을 쓰지 않는 스테인리스라는 현대적인 문명의 어떤 작품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녹 쓸지 않는 식품이나 의료 관련된 용기로 쓰는 스테인리스가 요즘은 발효 용기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양조장의 모습입니다. 이 양조장은 경기도 양평군의 지평면, 지평 막걸리, 이 동해안에도 지평 막걸리 들어오더라고요. 서울에서도 지평 막걸리가 제법 팔립니다. 지평 양조장의 항아리입니다. 술이 보이죠? 자루에다가 붓는 게 이 쌀이 아닌 것 같아요. 쌀이 아니고 뭐냐면 밀가루예요. 밀가루를 쪄서 밀가루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항아리가 커요. 항아리가 한 400리터 정도 돼요. 쌀 한 가마니가 80kg니까 5847 쌀 5가마니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항아리네요. 그래서 천정도 좀 낮고 온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천정도 좀 낮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용기죠. 일본 용기를 한번 볼게요. 일본 이렇게 생겼어요. 일본은 뭐 조금 습하고 온도도 높고 나무들도 잘 자라죠. 대나무도 있는 거고 스기나무, 삼나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보통 뭐 스기나무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 삼나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는데, 나무를 여기는 이제 잘 보여지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쪽 면에 이렇게 유리를 대놨어요. 판을 대놔서, 투명 판을 대놔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 술통을 보니까 저 안쪽의 것은 저기 그 한자로 료자인데 막걸리 료자거든요. 일본에서는 술떡 료 해가지고 모롬이라고 부르는데, 그 1일째 되는 그 술이고, 이 앞에 쪽은 8일째 된 술이네요. 그래서 8일째 된 술에 조금 더 위에 맑은 술이 조금 있나 없나, 하여튼 좀 더 사갔을 테고, 저쪽은 지금 좀 더 잠잠한 형태고, 목통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대나무로 감았네요. 밑통을 대나무로 감았고, 이 통이 제법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이 이 계단의 맨 위쪽에 올라가서 막대로 수류통을 저어주죠.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수통 젓는 것들을 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양조 도구예요. 그리고 왼편에 돌이 있는데, 줄에 이렇게 그물망 같은 건데 돌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은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 가지고 저 반대편 기둥에는 술을 짜는 막대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술을 이렇게 짜는 그런 술 려가 통이네요. 술 주자라는 옛말로 좀 주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뒤에 그 나무 좀 보이는 게 그게 이제 술 짜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몽골이에요. 몽골의 이 가죽 자루를 활용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오른쪽에 것은 막대인데 술돛을 젓는 막대예요. 그래서 막대 끝이 잘 이렇게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앙금들 이런 것도 잘 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이것은 몽골의 게르에서 몽골 천막 있죠. 천막에서 술을 마유주 말젖으로 말이나 양이나 소의 젖으로 빚는 술을 빚으려고 할 때 이 자루 안에다가 말젖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건데요. 제가 몽골 가서 이 게르에서 몽골 사람들 따라서 술을 이렇게 빚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단히 건조하고 곰팡이도 피지 않고 또 우유를 가지고 마유를 가지고 술을 빚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유 속에는 뭐 알코올이 될 수 있는 탄수화물이 별로 적거든요. 아주 적게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더라도 술 도수가 아주 낮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오래도록 그 마이주를 빚어서 즐겨왔다는 것이 좀 놀랍더라고요. 예, 이게 몽골의 게르 안의 풍경입니다. 게르는 대체적으로 뭐 주변에 한 500m에서 1km 정도에는 다른 게르가 없더라고요. 이제 양이나 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기르기 때문에 어떤 풀밭 초지 넓은 초지에서 이제 뭔가 살아가는 건데 이 천막을 안의 풍경인데요. 이 집 아들이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 이 아들이 통 속에 막대는 앞에 봤던 전시 공간에서 가죽 주머니 옆에 있었던 나무에다가 밑이 둥근 그런 식의 주걱을 가지고 계속 저어주는 거죠. 이 술을 한 3,000번? 3,000번을 저어줘야지만이 술이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이 저어줘야 돼요. 계속 저어줘서 공기 접촉을 하게 하고 효모의 증식을 도모해서 알코올 발효를 시도하는 건데 식구들이 다 돌아가면서 저 통을 젓고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중간에는 이제 어머니예요. 어머니인데 소주를 만들고 있어요. 소주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통에 들어있는 마이주를 이 밑에 대야 이 가운데 있는 게르 안에 온도를 높이게 있는 화덕이거든요. 이 화덕 위에 대야 같은 게 올려져 있는데 여기다 술을 붓고 원통형으로 되는 것들을 그 솥 위에 내려놓고 이 올라오는 증기를 통해서 증기를 통해서 술을 끓이는 거죠. 술을 끓여서 마유지를 끓여가지고 시밍 아르히라는 증류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 안에서 술을 빚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것은 그 중국의 귀주성에 갔을 때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 안에 들어가서 봤던 술 단지예요. 술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 줄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 것들은 술이 이렇게 판매할 술이 좀 소분되어 있고 오른쪽에 빨간 것에는 빨간 것은
이것도 술 단지죠. 술 단지인데 술이 다 들어있어서 비닐로 좀 덮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주성은 중국에서 이 서남부 쪽에 있죠. 서남부 쪽에 있는데 예, 중국에서 소수민족이 가장 많이 사는 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이제 중국의 중심에서 이렇게 밀려나서 이렇게 변방으로 조금 내밀린 그런 감이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소수민족이 자기 이 고유의 어떤 의상이나 색깔이나 의례에 맞춰서 이제 이 술들도 선택하고 있죠. 이건 쌀로 된 술인데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귀주성의 마오타이예요. 항아리에다가 숙성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은 항아리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길게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한다면 중국은 항아리를 찾기는 어렵고 뭐 옛날 썼던 항아리를 전시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통으로 넘어왔고 또 스테인리스 장비들이랄지 범랑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오래전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일본은 이제 나무 이런 식이 더 중심이 될 텐데 중국은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항아리 흙으로 구운 항아리인데 항아리의 어떤 곡선이나 항아리의 기본 맵시가 좀 달라요. 달라서 이게 한국 항아리다 중국 항아리다를 구분을 시킬 수 있죠. 이 구덩이 앞에 중국은 구덩이에다가 술을 묻는다 그랬죠. 이 구덩이는 이제 이 텁하기 정도 하는 것처럼 밑을 파서 술이 들어갈 곳은 이제 더 세지 않도록 벽면 처리를 했네요. 고정적으로 벽면 처리를 했는데 그래야지 이제 술이 새 나가지 않는 거죠. 이것을 중국에서는 이제 교라고 그래요. 구덩이 교에서 교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술을 빚고 있죠. 아마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그랬을 테고요. 또 증류주를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늘기도 하고 조금 비위생적이더라 하더라도 증류를 하면 다 살균이 되거든요. 뭐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런 교라는 게 발달한 것 같아요. 중국의 올해 황주 항아리에 들어있는 황주네요. 황주는 아주 장향형이라고 하죠. 장내가 나서 장내가 가득한 그런 술인데 이것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3, 40년 이렇게 묵혀진 술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운남성이에요. 중국의 운남성 차로 유명한 샹그릴라라는 마을을 찾아갔어요. 샹그릴라 뜻이 그 지상의 낙원 이런 뜻이거든요. 운남성의 샹그릴라는 걸 그 도시 이름을 샹그릴라로 바꿨대요. 그게 20년 안짝의 일인가? 1990, 30년? 20년 안팎의 일이에요. 그 뒤로 관광객들이 뭐 한 30만 이렇게 왔었다고 그러면 그 뒤에 관광객들이 1년에 600만 명 막 이런 식으로 샹그릴라가 진짜 지상의 낙원 이상향이라는 뜻인데 그런 곳인 줄로 여기고 이 동네를 여행한 사람들이 많이 왔답니다. 근데 운남성에 이건 그 보리로 빚은 술인데 보리가 칭커인가요? 칭커주라고 불러요. 봤더니 양조장에 갔더니 양조장에 공장장에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여자들한테 양조를 안 시키는데 물론 요즘에 이제 여성 창업인이 생겨서 당찬 그 여성 양조인들이 있는데 이 고운 여성분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이 양조장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일하다가 엄마의 기술 이런 것도 이어받아 가지고 제가 양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공장장처럼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 남자가 여기에서 인부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0살 정도 되는데 공장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50살 이 정도 되어 보시는 분이 그냥 일 도와주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칭커주인데 보리를 쪄요. 여기서 지금 통에서 있는 보리를 이 가운데 통에다가 쪄요. 찌고 쪄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발효를 시켜서 발효된 것들을 여기 증류기가 여기에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증류기가 그 이 우물처럼 우물같이 생긴 나무 판자 위에 올려지는 게 증류기거든요. 그래서 이 증류기로 증류를 하는 칭커즈를 증류 내리는 회사예요. 대만은 대만도 제가 2년 전에 대만을 갔다 왔었는데 타이완 그 호주 좋은 술 관광 지도가 있네요. 그래서 타이완은 이 섬을 한 바퀴 이렇게 기차로 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어디를 타이페이에 내려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대만에 그 유명한 술들이 있죠. 유명한 술들이 있는데 그 지도에서 보자면 젤로 그 위쪽에서 두 번째 정도 되네요. 항아리처럼 생긴 거 유리병 사이에 있는 위에서 바로 두 번째 항아리 단지처럼 생기는 곳이 그 지역 정도가 이란이라는 곳인데요. 이란의 홍로준 같네요. 홍자가 보이는 거 보니까 홍국균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붉은색 누룩균을 써가지고 만드는 양조장이 있더라고요. 열차를 타고 타이페이에서 열차를 타고 전체 타이완은 그 섬 둘레를 전부 열차로 돌 수가 있는데 이란에 가서 술 맛을 보고 관광 지도도 있길래 이렇게 봤는데 대만은 그 술을 이렇게 그 전매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담배를 만드는 것이 전매청에서 전매청을 통해서만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담배 농사, 잎 농사 지어가지고 집에서 가공해서 담배를 파는 사람은 없어요. 법으로 그냥 다 체포돼요. 그 담배도 세금을 많이 때리는 제품인데, 그리고 꾸준히 판로가 있으니까 뭐 담배 같은 것들도 공사 이런 쪽에서 진행을 하죠. 국가기관을 하는데 술도 대만은 아직도 공사에서 민간이 아니라 공사에서 지자체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술에 관심 있는 분이면은 지금 제 얘기를 잘 따라올 텐데 선생님들이 너무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좀 마지막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술 빚으려면 발효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발효제가 술을 만들게 하는 쌀이나 수수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이 곡물 주재료고 이 발효제가 좋고 발효제가 있어야 술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누룩이라고 하고요. 시골에 가면 술약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빵집에서 쓰는 이스트 이런 것들이 곧 술약이기도 해요. 그리고 쌀로 만드는 지역에서는 당화 효소가 필요해요. 효모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살펴보면 사진으로 살펴볼까요? 한국의 누룩이에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발로 디뎌서 단단하게 디뎌서 만드는 누룩인데 밀을 빻아서 만들어요. 밀을 뒤에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유리창 이 유리창 너머로 이 보이는 게 이 밀을 빻는 곳입니다. 밀을 빻는 곳이고요.
밀 빻는 곳이고 여기서 밀을 한 분량씩 이렇게 주면은 물에 반죽해 가지고 가져와서 발로 이렇게 열심히 디뎌 가지고 성형을 하는 거죠.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밀누룩을 만드는 제주장의 풍경이에요. 이렇게 누룩을 밀로 만들어진 이렇게 바닥은 납작하고 높이는 낮고 이렇게 둥근 접시처럼 접시 같기도 하고 뭐 후라이팬 같기도 하는 그런 크기의 그 누룩들을 만들어서 1년 내내 이제 보관해뒀다가 민가에서는 집에서는 쓰죠. 누룩은 언제 만들기 좋냐면 지금 이제 여름이 거의 지나갔습니다만은 8월, 7, 8월에 누룩 만들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 누룩을 만들어서 1년 내내 보관해두고 쓰는 게 한국의 술문화의 특징입니다. 일본은 일본은 이렇게 쌀에다가 균을 뿌려가지고 황국균이라는 오리지라는 걸 뿌려가지고 그걸 발효제로 만들어요. 술을 만드는 재료로 쓰는 거죠. 이걸 일본 애들이 코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양조장에서 쌀로 만들어진 코지를 금방 나온 것이어가지고 열이 막 발생하니까 고를 파줬네요. 고를 파서 좀 더 잘 띄워지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의 발효제예요. 다르죠. 한국어는 다르죠. 일본 누룩을 만드는 그 공간이 누룩방이라고 그래서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양조장에서 따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죠. 여기 왼쪽의 선생님은 분명히 이분들을 다 통제하는 그런 관리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느낌이 있죠. 왼쪽에 계신 분. 중국 그 소수민족 묘족 미주를 만들 때 미주는 중국에서는 쌀로 된 술들 미주라고 불러요. 쌀미자에서 미주. 저희들은 뭐 탑주, 약주 뭐 이런 게 다 쌀로 된 기본 주재료가 쌀로 쓴 술이고 일본 사케도 쌀로 돼 있는데 이제 바로 미주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 재료들이 쌀 말고도 뭐 옥수수나 수수나 기장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술 이름이 미주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보편적이면은 또 공용어로만 사용되는 것이 상품이 또 아니게 되는데 여기에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누룩이에요. 누룩이 둥글게 누룩을 만들었는데 아마 저 누룩을 쓰게 되면 그대로 쓰면은 술이 오염되겠죠. 그러니까 누룩을 깎아요. 칼로 깎으면 하얀 게 돋아나요. 이, 음,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겉에는 이제 곰팡이가 피어서 곰팡이의 균사가 안에 들어가면서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를 보고 아 망했다 버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겉면을 다 걷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술을 빚습니다. 발효제고요 이것도. 중국의 마오타에 가서 누룩 만드는 모습이에요.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네요. 발로 밟아서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 중국 마오타이 이 누룩 만드는 모습을 제가 한번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드네요. 중국의 그 누룩방이에요. 누룩을 만들 때 한국도 누룩을 만들 때는 이렇게 지푸라기 이런 것들을 쓰는데 지푸라기 속에다가 누룩을 넣고 이게 문을 여니까 안에서 아주 그 초파리를 닮은 모기보다는 더 작은 초파리보다는 좀 큰 무슨 벌레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자기들 누룩벌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있어야지 누룩이 잘 되는 줄 아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식초 만들 때 초파리들이 많이 깨는데 초파리가 있어야 초가 되는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이 누룩방의 어떤 모기도 그렇게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아는 쌀을 주식으로 해서 쌀을 안남미가 되든지 이 좀 찰기 있는 쌀이 되든지 찰기 없는 쌀이 되든지 쌀을 가지고
만들고요. 그래서 그 샐러드 만들어진 술 중에서 가장 도수가 낮고 대중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먹는 술은 막걸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본은 사케는 15도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미주라고 하는데 중국 미주들을 보면은 아주 달죠. 아주 달아서 술이 이렇게 막 노련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술 문화는 음식 문화 또 같아서 서로 전파가 되고 이것은 즐기는 자의 것이지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아시아의 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저야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사진 자료를 만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참 걱정입니다. 동영상으로 딱 틀어주면 더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사진 자료고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 전체적인 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한번 뭐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질문을 받고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좀 마우타에 누룩 찍고 있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볼 수 있게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죠. 질문 좀 해주세요. 마이크를 켜주시고 질문하실 분은 네, 질문하실 분 계세요 혹시? 저는 이제 술이 왜 이렇게 올리지?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소리가 왜 이렇게 올리는 거? 술은 즐기는 자의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술은 즐기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술을 조금씩 즐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국은 술은 제가 주인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즐기는 자의 것이다. 오늘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뭐 영상이 또 있나요? 영상 하나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뭐 짧은 걸 발언하고요. 근데 영상이 지금 이 회선 때문에 예. 지난번에 보니까 이 끊겨가지고 영상이 제대로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5, 6분 정도 되는데 한번 틀어서 영상 다음에도 있죠. 다음에 제 네, 유튜브를 보면은 다음에 보도록 하죠. 그래. 채널 수를 보고 다음에 보기로 하죠. 단톡에 채널 수를 홍보를 해드릴게요. 네네. 거기에 제가 중국에 누룩을 하는 영상을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허시명 교장 선생님께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